네, 안녕하십니까. NH선물 외환이코노미스트 김승혁입니다. 금번 NH선물 꽃구한 시간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꽃구한은 9월 외환시장에 대한 전망과 최근 환율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거에 대한 긴급 원인을 좀 점검하고자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9월 들어서 환율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현재 1340원을 웃돌려고 노력을 하다가 1330원, 1320원 이 구간까지 살짝 내려왔지만 저희가 사실 6월 말, 7월 이때까지만 해도 1200원 선을 봤단 말이죠. 그리고 올해 2월까지만 해도 1250원, 40원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사실 환율의 상승폭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올랐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외환시장 변동성에 따른 다른 자산군의 여파가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통위가 진행됐는데 이창용 총재는 금통위 내에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갖는 물가의 압력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꽃구안을 통해서 왜 환율이 오르게 됐는지를 총 2가지 정도를 통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측면에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점검을 해볼 텐데 아무래도 두 개의 내용이 섞여 있다 보니까 저희가 1편과 2편 두 가지로 구별지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편은 최근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동향과 왜 이것이 영향을 받았는지를 미국 측면에서 다뤄보려고 이번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우선 장표를 통해서 같이 보시면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이제 표시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를 같이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네, 제가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을 보시면 최근 달러 원과 달러 인덱스의 상승폭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상승분을 보면 사실 두 개가 거의 동조화되는, 그러니까 상승폭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오른쪽에 제가 Z스코어라는 걸 갖고 왔는데 Z스코어라는 거는 평균을 이제 표준 편차로 나눈 것,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가, 즉 변동성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이 변동성을 각각 달러 원과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달러 원의 변동성은 이 정도, 달러 인덱스의 변동성은 이 정도 차이가 좀 나고 있거든요. 분명히 오른폭은 비슷했는데 변동성의 크기는 달러 원의 변동성이 좀 더 높았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을 한번 보시면 이 영역은 달러 원의 변동성에서 달러 인덱스의 변동성을 차감한 그런 값입니다. 그 값이 상당폭 치솟아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지금의 달러 원의 상승폭은 사실 결국에는 달러가 강해졌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달러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심리적인 베팅으로 인해서 달러를 사고 원화를 매도하는 그러한 트렌드가 같이 더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달러 원의 변동폭 자체가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왜 이러한 심리가 형성됐는지, 달러 인덱스는 왜 점차 강해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 그래프도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요. 이 동그라미를 친 부분을 보면은 최근 달러 원과 달러 인덱스, 특히 달러 원의 변화율 같은 게 여기 좀 나타나 있습니다. 달러 원의 변화율이 이 짙은 파란색을 나타낸 건데 요게 이제 매도 우위 국면에 있다가 다시 한번 매수 우위 국면으로 올라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부분입니다. 분명히 달러 원의 변화율 측면에서 확인했을 때는 점차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원화를 매수하는 국면이 좀 더 높았어요. 최근까지는. 왜냐하면 아무래도 환율 자체의 어떤 레벨이 작년 기준으로 너무 높았다라는 측면이고 점차적으로 금리 인상 압력이 좀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달러에 대한 매수 심리가 약해진 상황이었고 그거에 따라서 고점을 찍고 저점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변화율을 통해서 저희가 역사적 변화율을 한번 살펴보자면 고점을 항상 찍은 매수 우위 쏠림은 다시 한번 매도 우위 쏠림으로 귀결되는 현상을 저희는 지금까지 관찰을 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매수 우위 쏠림 다음에는 매도 우위로 다시 한번 넘어왔는데요. 요번 코로나 국면으로 인해서 사실 매수 우위 쏠림으로 저희가 한번 1,400원까지 환율이 치솟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매도 우위 국면으로 이것이 내려올 거다라고 판단을 했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올 것이냐를 저희가 기간별로 가중평균을 해가지고 산초론 값이 마이너스 11.3% 정도다라고 기술적 수치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사실 가중평균을 한 값이기 때문에 매크로적 어떤 대외적 환경을 가미한다면 이거보다의 레벨 상단은 좀 더 높을 거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수준은 사실 이 수준보다 한참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위로 쏠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심리 자체는 사실 매도 우위 국면으로 가는 방향성은 맞았겠지만, 다시 한번 최근의 트렌드로 인해서 이게 매수 우위로 조금씩은 올라온 상황이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심리적 변화와 대적 환경 변화는 어떤 게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네, 첫 번째, 이번 시간의 주제죠. 미국으로 인한, 그리고 미국 채권에 따른 달러 인덱스의 강세가 지금의 환율 변화의 하나의 원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 재무부에서 연준의 리펀딩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리펀딩 계획이란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미국 재정이 점차적으로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연도 CBO, 그러니까 의회 예산국에서 발표를 했듯 거두어들여지고 있는 세금 수준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이전 코로나 때 소득 보전을 해줬던 시절보다는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거두어들여지고 있는 세금이 점차 줄더라.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그래도 다행히 타결이 됐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추가적인 부채를 공급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재정은 사용해야 되는데 이 재정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가 상당히 의문이었고, 부채 한도 협상이 된 이후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국채를 발행하겠다. 이게 이번 리펀딩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 표를 보시면 이제 5월, 6월, 7월, 5월부터 10월까지 각각 연도별 국채를 얼만큼 발행할지를 수치화한 건데요. 연준이 직접 발표한 거기 때문에 본인들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보시면 5, 6, 7월에 이제 공급할 총 국채의 총량은 743 정도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8, 9, 10월에는 821 정도로 훨씬 더 높은 수치가 제시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후에 국채에 대한 발행이 점차 많아질 거다. 즉 공급이 많아질 거다라는 거죠. 공급이 많아질 거다라는 거는 가격은 싸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싸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채권으로 따지면 금리는 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보면 미 국채 금리가 2년물과 10년물 기준으로 재차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의 2005년, 2006년, 2007년 이 수준과 비슷한 수준을 다시 한번 연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급적인 차원에서 최근에 국채금리 상승이 견인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채금리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금리가 결국에는 돈의 가치다라는 그런 이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가치도 다시 한번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미국이 재정을 다른 쪽으로 충당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누적 재정 부채 수준이 지금 23년, 이 노란색이 23년 바 막대 그래프거든요. 그게 21년, 사실 21년은 코로나 때 소득 보전을 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상당히 많이 공급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얘를 예외로 친다면 이제 2002년 같은 경우, 그리고 2000년 이전에 비해서 훨씬 많은 수준의 누적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현상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그 국채 발행 속도가 점차적으로 빨라질 경우에는 미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세가 억제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시장 판단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그럼 돈을 아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가 내년에 미국에 대선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대선이 있는 미국 정부가 돈을 아끼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디선가는 돈을 가져와야 되고요. 그거의 가장 쉬운 방법이 국채를 발행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채가 발행이 됐는데
공급이 많아졌는데 사실 그 공급을 다 받아들일 수요가 충분하다면 가격은 변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수요 자체가 점차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으로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를 두 국가를 꼽자면 일본과 중국입니다. 오른쪽 바하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재팬, 차이나 이 두 개의 국가가 그동안 이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렇지만 22년에 비해서 23년 각 일본과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비율이 둘 다 하락했죠. 왼쪽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 보유 금액 변화율을 따지면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고요. 일본의 미국채 보유 금액 변화율 역시도 하향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전통적인 고객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일본과 중국이 각자의 사정으로 미 국채를 꾸준하게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디커플링 수준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고 미중 무역 갈등 같은 것들도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맥락에서 미국 국채를 팔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위안화에 대한 변동성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달러 매도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고, 이에 따라서 미 국채를 좀 더 매도를 하는 압력이 우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 국채를 팔고 있는 주체가 국가보다는 이제 생명보험 회사들인데, 생명보험 회사들이 아무래도 엔화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일본의 금리는 저금리이기 때문에 해지에 대한 비용이 상당폭 올라갔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본의 생명보험사들이 상당히 많은 국채를 처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일본과 중국 모두 국채를 팔고 있는 실정이다. 근데 미국은 국채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을 많이 하기 위한 구조적 상황이잖아요. 근데 수요는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가격은 다시 한번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측면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수급적 차원에선 미국채가 결국에는 미 국채 금리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런 수급적인 원인이 전부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경기적 펀더멘털은 아직까지도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왼쪽 그래프는 가계 저축에서 초과 저축 수요가 얼마큼 남아있느냐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초과 저축이란 결국에는 이제 소득 보전을 위해서 미 정부가 뿌렸던 그 많은 돈들이 얼만큼 거두어 들여졌느냐이고, 결국 미국 국민들이 본인들이 소비할 수 있는 돈에 대한 버퍼가 얼만큼 남아있느냐인데, 그게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본인들이 소득이 아직까지는 남아있고 통장에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단숨에 안 좋아질 확률은 높지 않다라는 거고요.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미국 경기가 꾸준하게 좋으니까 미국 경기가 좋은 상황 속에선 소비가 견고하고, 또한 소매 판매가 여전히 견고한 상황 속에서 과연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 그 고금리를 장기화하는 게 좀 더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매크로적 관점에서도 미 국채 금리가 상승폭을 유지하는 데 일조되고 있고요. 또한 고용 면에 있어서도 꾸준하게 견고한 고용세를 보이고 있죠. 실업률도 여전히 3% 중반대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용 건수 자체도 여전히는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NFP라는 게 결국에는 Non-Farm Payroll, 우리가 흔히 비농업 고용 지표라고 부르는 지표죠. 그게 여전히 아직까지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견고한 미국 고용이지만 저희는 사실 저희 하우스는 한 가지 의문점은 제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번 고용 전체적인 토탈 수치는 사실 좋지만 비율을 봤을 때 지난 파란색이 사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지난 파란색 이 박스를 친 걸 보시면 lower paying service 부문의 직업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퀄리티로 봤을 때는 노동시장이 질적으로 좋아졌냐? 그렇지는 않다. 양적으로는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그 안에 질적 성장보다는 결국에는 저임금에 대한 페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직군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노동시장의 질적 발전은 사실 점차적으로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일정 임계치가 넘어서 이런 로얼 페잉에 대한 사람들을 해고하기 시작한다면 노동시장에 대한 견고함도 점차적으로는 퇴색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가능성 정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고용시장이 견고하고 소비가 좋다라는 측면에서 미국 면에 있어서는 고금리 장기화, 저희가 higher for longer 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거에 의해 미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여기까지가 짧게 최근 미 국채금리 상승 원인은 수급적 원인과 펀더멘탈 원인이고, 그거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였고, 달러 인덱스의 강세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달러 원의 변화폭이 상당히 더 컸다라고 이번 세미나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가 2부에서는 달러원의 변동폭이 미국 측면이 아니라 중국 측면에서 왜 발생했는지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부에서 다시 한번 찾아뵐 때까지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